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타인의 삶,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타인을 이해하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누군가의 아픔을, 슬픔을 예민하고 온 마음으로 들여다본다면 조금 더 가슴 깊이 공감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한 발짝 가까이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의 상처를 마주하고 돌아보고 회복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해할까? 남을 어떻게 이해해? 이렇게 지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반드시 어딘가 있을 거라고요. 그 누군가를 이 봄의 길목에서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라면서 112번째 산책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소설은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타인의 삶, 고통과 외로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소설 속의 누군가를 연민하고 마침내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설 속의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학이 아닌 현실에서도 힘겨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12번째 산책이고요. 책 읽는 아침, 오늘도 한영임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혜진 소설가의 로기안을 만났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이 이제 그 송중기 씨가 영화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로기완이란 영화 그쵸? 네네. 네, 로기완을 만났다 소개를 해주시는 거군요. 일단 조혜진 작가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 조혜진 소설가는 2004년에 문예중앙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네. 이제 20년 차에 접어든 중견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소설집, 집회호의, 환한숨 등을 펴냈고 신동엽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대산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아주 권위 있는 문학상을 많이 수상한 중견 소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설가들이 이제 20년 차가 되면 뭐 어느 정도의 그 입지나 좀 어떤 느낌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소설가들이 많이 해마다 여러 명씩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분들 중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기도 하고 네. 자기가 혼자 끌고 가기 어려운 면도 많고 근데 이 힘든 일을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는 건 네. 아마 뭐 야구 선수로 치면 네. 거의 한 15년 차 베테랑 같은 느낌? 이제 이런 정도의 그 구력이 붙은 네. 어떤 소설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를 비유를 해주시니까 완전히 확 와닿는데 거의 팀의 좀 정신적 지주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 같은 작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제 조혜진 작가님의 로기완을 만났다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입니까? 원래 이 책이 출간된 건 2011년이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출간되었다가 올해 개정판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정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넷플릭스의 그 로기완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네. 그에 발맞춰서 이제 한 13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근데 뭐 이제 한국 소설이나 한국 웹툰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로기완을 만났다도 로기완으로 이제 영화화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60년대나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네. 문예 영화라고 해서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한동안은 또 그 전통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가 네. 최근 들어서 또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82년생 김지영, 네. 조남주 소설가의 베스트셀러인데
그게 그 공유 씨가 나오는 영화로 이제 재탄생을 했고 맞아요. 잘 알려진 것 중에서는 뭐 김훈 소설가의 남한산성 그리고 최근에는 뭐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도 설경구 씨가 나오는 영화가 됐고 네. 임소라 소설가가 쓴 최선의 삶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작년에 또 영화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많은 기획사에서 소설을 한 건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렇게 팔려 나갔다고 해서 모두 다 영상화가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제 제작에 성공하고 또 제작되었다고 해서 다 개봉되는 건 아니고 제작된 것 중에서도 묻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개봉까지 갔다고 하는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 기반으로 한 이 로기완도 네. 조혜진의 소설을 각색해서 또 제작해서 개봉하는 데까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평론가님, 저 근데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 게 사실 소설을 썼는데 이걸 누군가가 영화화 한다고 판권을 사간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음과 동시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진짜 아이를 하나 출산하는 것만큼 힘을 들여서 만든 걸 들고 가서 뭔가 각색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소설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예전에는 이런 2차 가공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작권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좀 관심이 좀 덜했는데 네. 요새는 워낙 콘텐츠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관점도 확립이 돼서 네. 60년대나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가 실제 대본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의 권리는 판권에 제한되고 이거를 각색하는 것은 또 다른 콘텐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상호 존중이 좀 이루어지는 편이죠. 근데 그와 별개로 그 기획사에서 이 콘텐츠의 어떤 흥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작자의 각색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기 작가가 직접 이 콘텐츠의 각색까지 맡았다고 하면 좀 더 화제가 되니까. 네. 근데 대부분은 이 판권만 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작가들이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로기완을 만났다가 로기완이라는 영화로 개봉을 하면서 이제 개정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설의 제목을 딱 보면 로기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겠구나. 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소설은 뭐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일기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날짜가 나오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쭉쭉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로기완이 아니라 무르이웃을 돕는 자선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 왜 ARS 같은 거 해가지고 전화 한 통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우한 이웃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후원을 요구하는 방송을 만드는 방송 작가인데 이 사람의 일은 이런 거죠. 불행한 사람들의 사연을 자극적으로 좀 가공해서 시청률을 올리고 후원금도 모집하고 그래서 좀 나레이션도 가장된 감성에 좀 적게 하고 이런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방송이 끝날 때마다 이 주인공이 좀 자괴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이 다른 사람들의 힘든 사연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는데 그냥 급급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자조감에 좀 휩싸이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던 와중에 윤주라는 소녀를 알게 됩니다. 이 윤주도 이제 딱한 사정을 가진 소녀죠.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도망가고 여동생은 행방불명이 된 채 반지하에 혼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얼굴에 이제 어느 날부터 악성 종양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늘 머리카락으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그 처음에는 약간 관습적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연민을 가지는 건 단순히 그냥 싸구려 자기 위안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그 주인공들을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윤주와의 관계에서도 정말 어떻게든 윤주에게 좀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방송 일자를 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이 프로그램이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한 몇 개월 이제 방송 일자를 늦추는데 그 사이에
그 윤주의 얼굴에 달하고 있던 속이 악성 종양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성 종양이라고 나왔다가 네. 그 몇 달 사이에 암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주는 자기는 윤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선의가 윤주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 때문에 이제 매우 괴로워하고 부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서 네.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듯이 벨기에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벨기에로 떠나게 된 계기는 어떤 시사 주간지를 보다가 유럽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를 다룬 기사를 보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탈북자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떠도는 탈북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난민으로서.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거기서 로기완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은, 그래서 주인공은 벨기에로 도망쳐서 그 로기완이라는 인물의 길을 밟으면서 로기완에 대한 어떤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진 채 벨기에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작가가 초반에 이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좀 그런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윤주의 이 사연이요. 이제 그리고 벨기에 가서 로기안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로기완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사실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기사에서 본 몇 문장이 다인 거죠. 그래서 벨기에에 도착해서 로기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수소문을 하던 와중에 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박이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나이가 많은 은퇴한 의사예요. 원래 고향은 평양이었고 벨기에에서 의학을 전공한 뒤에 쭉 거기 눌러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난민지위 신청을 한 사람이 정말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조선족 있잖아요. 네네. 중국 국적의 조선족도 북한 사람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난민 지위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주거지도 제공이 되고 어쨌든 그 나라의 일종의 시민권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조선족 그 중국 동포들이 탈북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유럽의 국가들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또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진짜 이 사람이 중국 동포인지 아니면 탈북자인지 그거를 판정하는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로기완을 만나서 예전에 도와준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기완으로부터 그가 쓴 일기와 뭐 진술서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박이 그 주인공에게 로기완에 썼던 일기와 진술서를 이제 건네주면서 당신이 쓰려고 하는 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걸 건네주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로기완의 일기와 진술서를 보면서 로기완이 이제 걸었던 행로를 그대로 따라 걷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딱 폈는데 뭔가 일기 형식으로 얘기가 돼서 사실 또 남의 일기는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읽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기 네. 좀 더 이어가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그 로기완이 주요 서사는 두 가지 관련인데 네. 하나는 로기완이 어머니의 시체를 판 돈을 가지고 벨기에를 떠돌면서 난민지위 신청을 받기 위해 이제 애쓰는 모습 이 한 축에 있고 네. 다른 한 축에서는 그것과 교차하면서 윤주와의 일로 인한 자신의 죄책감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인간이었나, 내가 갖고 있던 연민과 내가 내세웠던 가치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나를 반성하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기안 같은 경우는 그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의 시체를 병원에서 판 돈을 갖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떨어지기 전에 난민 지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도미토리를 전전하고 뭐 돈이 떨어지면 공원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게 없어서 빵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조금씩 먹고 이렇게 굶주리면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엄마의 목숨값을 가지고 나는 여기 왔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꾸 초라한 탈북인의 모습이 계속 펼쳐집니다. 음. 근데 이 작품의 주요 배경이 네. 벨기에잖아요. 네. 그 브뤼셀, 벨기에 수도. 그리고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모든 거리는 축제의 분위기로 흥겹게 이제 사람들이 다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풍요롭고 화려한 거리에서 로기와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한국 대사관에서는 로기완이 북한에서 온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탈북 난민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이제 내쫓고 결국 거리에 내몰린 로기완은 경찰에 잡혀서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고아원에 갔다가 거기서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직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벨기에 내무부에서 진행하는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닭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도움을 받아서 난민 지위를 얻게 되고 이제 로기안이 좀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쯤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난민 지위를 얻게 되면서 이제 주거지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네.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일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돈도 벌게 되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희망을 품게 되는데 네. 그 안에 그 로기와는 일하던 식당에 필리핀 출신의 불법 체류자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을 만나서 로기와는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라이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그 여성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될 위험에 빠졌어요. 그러자 로기와는 자신이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그녀를 영국으로 피신시키고 자기 역시 벨기에를 떠나서 영국으로 갑니다. 이 말은 벨기에에서 받은 난민 지위는 벨기에 내에서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영국으로 간다는 건 사실 라이카와 똑같은 또는 그 이전에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로기와는 사랑을 위해서 그 난민 지위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기완이 벨기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 로기완이 겪었던 서사를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이 로기완을 만났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평론가님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연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고도 얘기하고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감응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은 연민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르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네.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연민이 그냥 일회성의 싸구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통로인가.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그 주장 속에서 되게 주인공이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예. 저는 이 주인공이 온 몸으로 그 연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주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로기완의 기록을 따라가면서 되게 흥미로운 게 마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로기완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로기완이 실제로 묵었던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거기 게스트하우스의 그 관리자가 되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이렇게 로기완한테 못되게 대했냐, 좀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좀 잘 대해주지 왜 막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자기가 로기완한테 이입이 돼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인 거죠. 저 여자 갑자기 왜 저래? 네가 뭔데 그래? 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한데도 거의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누군가의 그 처지와 감정에 이입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을 상대적으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대상화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에 실제로 나를 덮쳐놓을 수 있는 감정적인 능력이라는 거를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번 참조해볼 만한 대목이 굉장히 많은 소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연민이라는 감정이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 조혜진 소설가의
로기환을 만났다였습니다. 이 책 좀 어떤 분들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넷플릭스 영화 로기안을 보신 분이 저는 좀 재밌게 읽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 좋으시냐면 네. 영화와 이 소설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를 빚어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 어떤 뭐 영화가 혹은 책이 나은지를 좀 비교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는 러브라인이 등장하는데 네. 소설에는 사실 크게 그 러브라인이 등장하진 않거든요. 무엇보다 이 방송 작가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영화에는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보다는 소설이 좀 더 재밌게 느껴져가지고 네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 또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나 이 책 좀 괜찮게 읽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떠올린 책은 2007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좀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한데 그 홍석영 소설가의 바리대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 네네. 예, 이 바리대기가 사실 한국의 전통 무가를 이제 좀 차용해가지고 만든 소설인데 네. 이 탈북자에 대한 소설이거든요. 이것도. 네. 그래서 바리라는 탈북 소녀가 그 가족이 이제 북한에서 몰락하게 되면서 중국과 영국을 떠도는 이 탈북 난민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상상과 사실을 넘나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홍석영만의 필치로 이제 그려낸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탈북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마주한 폭력 같은 것들을 좀 빗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황석영 작가의 바리대기 이 책을 추천해 주셨고 또 다른 책 있을까요? 또 이 조혜진 작가의 작품을 지금 읽고 좀 재미를 느끼셨기 때문에 네. 조혜진 작가의 다른 작품 하나를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단순한 진심이라는 이 장편 소설이거든요. 단순한 진심. 네, 그렇게 좀 두껍지 않은 얇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소설인데 이 소설은 이제 프랑스로 이장됐던 한국계 극작가가 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뿌리를 불현듯 찾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신의 뿌리를 더듬어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로기안을 만났다와 좀 비슷한 면도 있어가지고 네. 이 소설을 보면 또 조혜진 작가가 이제 탐구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네. 좀 알 수 이 적합한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 조혜진 작가의 로기안을 만났다였는데요. 내용이 좀 재밌게 느껴졌다 하시는 분들은 황석영 작가의 바리대기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조혜진 작가의 글에 좀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진심이라는 책까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권 남겨놓고 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영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112번째 산책 오늘 책 읽는 아침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영애의 조율 남겨놓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113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